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의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정말 사기 규모가 대단한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조직이 많아서 그렇지 총 규모로 따지면은 최다액이 아닐까, 최근의 사기 중에서는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전사기를 제 영상을 보고 피해를 막았다고 하시는 분을 모시고 현실에서 전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언론이나 뭐 저도 그렇고 간과했던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상담 역을 맡고 있는 사기막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담 오픈 채팅방에서 400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상담해봤던 그런 분이거든요. 또 그 안에서 좀 네임드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한번 전세사기 구조나 이 사기의 방법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사기에 필요한 인원은 명의대여자, 예.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계약서 써줄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체에서 보통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세입자한테 물건을 소개해주고 대출받을 때는 대출 모집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또 잘 나오게 해줘요. 그 주택 가격을 좀 펌핑 시켜야 돼서 주택 가격을 이제 감정평가해주는 감정평가 브로커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명의대여자, 컨설팅 업체, 그리고 감정평가사, 대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이렇게 5명이서 한 팀으로 네. 작업을 한다. 뭐 혹은 이렇게 아예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너 오늘 나랑 작업 하나 하자 해서 네. 이렇게 딱 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그 카카오톡에 그렇게 픽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에. 예, 그 컨설팅 업체들이 모여 있는 오픈 톡방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물건 감정평가 얼마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정평가사들이 붙어서 뭐 3, 400에 이 금액 맞춰주겠다. 원래 정상적인 감정평가는 거기 그 시세를 고려해서 주변 입지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금액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팀에 들어가 있는 대출 모집인은 대출이 무지막지하게 잘 나온다. 무직자랑 프리랜서들도 대출을 뽑아주니까요. 예. 그냥 몸만 있으면 예. 대출을 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중개보조원들은 전세 사기 매물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킬이 다 있고, 네, 영업 스킬이 아주 좋죠. 영업 스킬이 있고, 그래서 그 입담으로 여기를 이제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이제 서류를 만들어주고, 컨설팅 업체는 이걸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브레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개보조원의 스킬은 뭐 어떤 게 있나요? 중개보조원은 보통 세입자분들을 이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매물을 소개해줄 때 처음에는 아주 낮은 그레이드 막 구축, 네. 허름한 빌라를 소개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한 집, 그 다음 마지막 자기들이 빼고 싶어하는 신축 빌라, 상태 좋은 집 예. 이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세입자는 신축 빌라가 당연히 좋아 보일 거고 그 와중에 이자 지원이라는 걸 또 해주거든요. 이자 지원 받으면은 보통 뭐 2, 3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년치 또는 2년치 이자를 내준다고 해요. 2년치면은 전세 사는 기간 내내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예, 이거를 선지급을 보통 해주거든요. 예. 이게 뭐 금액으로는 500에서 돈 1000만 원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2천만 원. 전세 이자를 2천만 원 지원해주는. 예, 2천만 예. 원까지도 또 지원해주고 전세 대출 받은 거 일부 이자를 자기들이 지급해주고 상태도 좋고 또 이게 보증보험이 가입된다고 하거든요. 감정평가사가 높여놓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니 문제될 게 없고 너무 좋다. 예. 전세 이자도 싸고. 전세 이자는 거의 다 내주고, 특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을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신축 빌라 깔끔한 거 딱 보여주면은 여기 이자 지원도 돼. 그다음에 신축이야.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안전해. 도대체 여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네 하고서 들어가게 된다. 네. 계약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속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보통은 잔금일에 집주인이 안 나와요. 보통 대리인들한테 위임장 맡겨놓고 뭐 알아서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잔금일이 되면은 잔금 된 날에 소유권 이전이 돼요. 집이 매매가 되는 거죠. 당일에. 전입신고하는 그 당일에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전세 사기의 아주 큰 시그널이다. 이거를 보시면은 전세 사기 아닌가 의심해봐야 되는 게, 꼭 전세를 계약하는 그 당일에 명의자를 바꿔버립니다. 명의 대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 뭐 나중에 바뀌는 경우에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뭐 당일에 다 정리하고 뭐 명의 대여자 돈도 주고 그래야 돼서 예.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명의를 안 받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서 소유권이랑 잔금 처리를 그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의 대여자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뭐 빌라 1000채를 가지고 있다, 1200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 명의 대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명의를 다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 시킨 다음에 가져온 거를 다 한 사람한테 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명이 폭탄을 다 안고 있는데 그 네. 폭탄을 안는 조건으로 뭐 2, 300 정도 주는 게 이제 보통 관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은 바지 사장이죠. 네. 자기들은 아무 결정 권한도 없고 뭐 집 하나 고치는 것도 남한테 물어봐야 되고 컨설팅 업체에 물어봐야 되고 자기들 어차피 뭐 돈도 없고 집도 자기들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예. 뭐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이죠. 그래도 한 1000채쯤 그 폭탄을 다 안으면은 네. 현금으로 한 2, 30억 챙기네요. 그렇죠. 한 채당 뭐 2, 300씩은 두당 떨어지니까 뭐 한 1000채 하면은 2, 30억 되죠. 그리고 내가 깜빵갈 각오도 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뭐 내 신용으로 뭘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뭐 될 정도까지 가는 걸 각오를 하고 2, 30억을 버는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 집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제 집주인은 바뀌어 있고 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집주인이 그날 바뀌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전 임대인 A라는 사람이랑 계약을 맺었는데 예.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 당일에 전입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이 더 늦게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그 즉시 전세 계약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전세 계약을 하면은 그거는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내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사실은 폭탄을 짬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터트릴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전세 세입자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소유권 이전이랑 전입신고랑 같은 날에 이루어지면은 소유권 이전은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예.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집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집주인 아닌 사람이랑 계약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집주인은 바지 사장, 현재 B라는 사람인데 저는 A라는 전 임대인이랑 계약을 맺은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집주인 아닌 자와 계약을 맺고 이 집에 네.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 임대인 바지 사장이 나는 전세 계약 같은 거 들어본 적 없다 매매할 때 네. 정상적으로 돈 주고 샀다 주장하면은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인데 그거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될까요? 이걸 소위 동시진행이라고 하는데 동시진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동시진행은 집주인을 그 당일에 바꿔버리는 걸 동시진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 간의 매매계약서에 전세 승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다 안고 샀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연락이 안 되면 작성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연락될 때 빨리 작성해 놓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만약에 지금 집주인이랑 연락이 된다면 문자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당신 전세 안고 산 거 맞지 않냐 물어봐서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은 그것 또한 전세를 그렇게. 안고 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세하기 400건 정도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 중에서 네, 동시진행을 당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한 7,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동시진행을 당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확보하거나 혹은 전세를 승계받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통상 보통 매매계약서는 잘 주기는 하거든요. 대리인이라도 연락이 되면은 매매계약서는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안 주는 경우는 뭐 한 10건 중에 한 두세 건 되는 것 같고 예. 나머지 경우는 거의 주고요. 연락이 안 되면 아예 못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연락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누구도 옛날 집주인도 지금 집주인도 네. 뭐 대리인도 뭐 아무도 전 집주인은 보통 얘기를 하면은 주는 사람도 있는데 한 이건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네. 발 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집을 팔았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매매 계약서도 없다. 나한테. 근데 실제로 전 집주인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매 계약서는 보통 직거래로 하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알아서 써요, 그냥. 전 집주인한테 따져봐도 그 매매계약서에서 뭐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볼 수도 없고 예, 아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현 집주인은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매매 계약서 확보도 안 되고 뭐 문자도 안 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뭐 압류나 가압류가 붙으면은 제가 순위가 밀려요. 집주인 아닌 자랑 계약한 계약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밀려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면 경매에 들어가거나 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증보험 이행 청구 자체를 받아주질 않고요. 전세 계약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 했으니까 집주인 예. 아닌 자랑 한 거니까. 이게 사실 최악의 케이스네요. 예, 근데 이런 케이스가 한 10건 중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한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20%는 이 정도까지 최악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 놈들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매매 계약서를 꽤 잘 주는 편이다 생각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 목적은 보증보험으로 받아서 가라.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네, 보증보험으로 가서 그냥 나라 돈 받아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주는 경우가 많다. 그쵸.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건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가야지. 어쨌든 변제를 받으면 형사고소 같은 것도 잘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거에서는 또 협조적으로 잘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매매 계약서를 봐서 이제 보증보험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뉘겠죠.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 네.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매로 결국엔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매가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가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뭐 뒤에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뭐 네. 가압류가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시 진행에 걸려서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가압류랑 근저당보다 더 늦게 뒷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전세금을 잘못하면 거의 다 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됐으면 일단은 좀 네. 많이 위험하다. 경매 절차로 가야 된다. 경매 절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내가 그 빌라를 사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전세 사기 당한 물건들은 보통 주택 시세보다 한 30-40% 이상은 비싸게 들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다시 앞서 말했듯이 브로커 감정평가사들이 이 가격을 뻥튀기 시켜놓은 거라서 이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매로 들어가 보면. 많게는 시세의 거의 2배 가까이도 해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인수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뭐 2억짜리 건물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가 2억 5천이면은 2억 5천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억을 내야 되는 2억 5천 플러스 내가 경매 낙찰받은 5천만 원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거기서 입찰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전세가 2억 5천짜리가 있으니까 빵원에 낙찰을 받아도 이건 손해인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데 가서 빌라 하나 사고 말지. 예,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경매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집을 받아와야 되는데 전세가가 주택 시세보다 높다 보니까 경매로 받아서 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다 보전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팔아서 못 받은 돈이 있더라도 그걸 따로 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을 받았으니까 보증금이랑 퉁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보증금 채권은 소멸하고 이제 나는 그 집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짜리 집인데 내가 2억 5천 이상 주고 사야 된다. 왜냐면 뭐 재반 비용도 들어가니까. 네. 거기다가 더 아주 안 좋은 거는 이 전세하기 명의 대여자가 보통 세금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잣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봤을 때는 많이 나온 사람 봤을 때는 60억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 60억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차피 만세 쳐서 못 갚는다고 만세 친 거고 네. 그 중에서 뭐 세입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비용도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경매법원에서는 이제 세입자가 받아갈 것조차도 없다 해서 경매 절차를 기각을 시켜버리거든요. 경매를 안 하고 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이건 행정력 낭비다. 예.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는 경매도 못 넘기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 60억짜리가 앞에 있으니까 경매를 안 넘겨주니까 나는 거기에 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난 내 전세금 묶여 있으니까 네.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이 60억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처리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세금이란 거는 매년 늘어나기만 하죠. 왜냐면 매년 종부세가 보통 가장 많이 네. 밀리는데 매년 고지가 되니까요. 그만큼씩. 그래서 세금은 소멸도 정말 거의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한번 전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